예, 오늘 좀 키워주실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코이카에서 굉장히 직업훈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직업훈련 사업과 우리나라에 보면 노동부에서 하는 고용허가제라는 게 있거든요. 고용허가제 사업을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고요. 첫 번째 지금 사례로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동티모로, 그래서 수산훈련센터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그다음 방글라데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산훈련센터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물고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한때 뷔페 식당에 많이 가시면 역돔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여러분들 그게 진짜 돔인 줄 알고 비싼 줄 알고 많이 드셨던 물고기인데 실은 이게 다 민물돔입니다. 민물돔이고요. 역돔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워낙 이게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잘 자랍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학명으로는 틸라피아라고 하는데 이 틸라피아가 전 세계 양식 어종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이 순위로 가장 많이 하는 어종이고 외국에서는 이제 이걸 피쉬버거 요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지금 여러분 보기 능력이 작아 보이시는 숫자인데 이 마리가 전체 한 20만 마리 정도 됩니다. 저희 이제 키우고 있는 숫자가. 그럼 동티모르에서 제가 이렇게 수산 양식장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연계가 될까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저희 거 제목을 보니까 지금쯤 동티모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티모르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메신저로 우리 교육 강의하시는 이정희 교수님 잠깐 학생들 교육 받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카톡으로 띄우려고 그랬는데 카톡이 잘 되질 않아서 메신저로 핸드폰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명지전문대학이 있고요. 전공은 저 수산하고 아무 관계없는 정보통신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ODA 하면서 동티모르에서는 이제 인쇄소 사업도 해봤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산 양식업 사업을 하고 있고, 인쇄소 사업은 이제 코이카에서 ODA로 지원을 해줘서 거기다 국정교과서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옛날에는 미국이 이제 5천만 불씩 돈을 들여서 교과서를 찍어서 갖다 줬었는데 보급이 되질 않습니다. 다 이게 창고에서 썩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한국은 단돈 600만 불만 들여서 국립 인쇄센터를 만들어서 교과서 직접 찍어서 보급하는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동티모르에서 국립수산양식기술원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출신이 공대 출신이라 가치사슬, 상생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디테일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단독직입적으로 이야기를 간다면 가치사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누군가를 잡아먹는, 그리고 한 사람은 희생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그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그런 가치사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슬이겠죠. 사자는 양을 잡아먹어서 본인은 이득을 취하지만 저기 있었던 이제 소들은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런 가치사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ODA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의 가치사슬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태계에서 또 바라보는 또 다른 가치사슬은 보시는 것처럼 상호 이제 공존하는 전부 많이 하시는 그림이죠. 저희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하마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게 이제 서로 상생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조를 해주는, 우리가 이제 공여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원조를 받는 수원국. 요즘에 이제 공여국, 수원국, 이렇게 이런 말도 잘 쓰질 않습니다. 보통 파트너 국가란 말을 많이 해요. 이제 이게 약간 공여국, 수원국, 그러면 약간 레벨이 접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파트너 국가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 OD의 기본적인 모양도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양이 가장 적절한 모양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EPS라는 것이 이제 산업 관련된 부분인데, 산업계에서는 상생하는 가치사슬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은 게 이제 타이거 우즈하고 거기 이제 캐디가 가장 서로 상생하는, 같이 서로 윈하지 않으면 둘 다 상금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겨야만 되는,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가장 좋은 관계가 아마 대표적인 상생 가치사슬일 거라 생각이 들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 핵심인 이제 이 선배 교수가 후배들한테 또는 공여국이 수원국한테 중요한 산업 기술을 전달을 하고 그걸 전달받은 수원국이 됐던 젊은 청년이 됐던 누군가는 그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아서 자신들이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계 가치사슬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코이카 ODA 그 직업훈련 사업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하면서 이제 우연히 알게 된 게 동티모르에 갔더니 그 한국어 학교가 동티모르에 있다 오셨다고 그랬죠. 못 뵀는데. 그래요? 한국어 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한국에 가서 일을 배우고 돈을 받으면 돌아와서 굉장히 좀 나은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티모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한국에 갈 수 있는 근본적인 그 법적 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이라는 EPS라는 시스템이 현재 존재해 있고요. 이게 199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2004년에 법제화가 돼서 2017년, 18년 거치면서 14년 이미 지나갔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EPS를 쳐보시면 EPS에 대한 굉장히 또 부정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EPS라는 제도가 외국인 그 근로자들을 한국에 데려가서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직을 3회 이상은 못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많은 권리들이 이제 이쪽 고용주한테 많이 가 있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뭐 여러 가지 그 고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당한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EPS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많은 어떤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EPS라는 제도를 반드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PS라는 제도는 첫 번째가 단순 기능 외국 근로자.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제 단순 기능 외국 근로자인데 아직은 우리들이 이 전문직을 가진 외국인들은 정식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질 않고요. 이 단순 기능 외국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제 EPS 시스템을 살펴보면 한국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주 요청했을 때면 2년인가가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연장을 해서 많은 기간 동안 본인들이 절약을 해서 돈을 벌어서 되돌아와서 남들보다 훨씬 더 보다 나은 생활을 현재 살고 있고요. 이 EPS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 시험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토픽이라는 형태의 이제 한국어 시험이 돼 있고 그 한국 시험을 합격하고 난 이후에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제 구직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한국 쪽에서 이제 그 고용을 하셔야 될 고용주가 이분들의 이력서를 보고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사람을 이제 선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등록된 사람 중에 선별을 받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고용주와 고용계약이 돼서 한국에 이제 E9이라는 비자로 입국을 하게 돼 있고 도착을 하면 바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취업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이 EPS 제도를 통해서 들어온 업종을 보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쪽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해놓은 이유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조금 제조업 쪽에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동티모르는 양식 어업 쪽 그걸 저희들이 이제 두 분야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EPS에 많은 나라들이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나라에서 아무 업종이나 들어올 수 없어요. 나라마다 업종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라오스 그러면 제조업, 그 다음에 막 캄보디아 그러면 농업, 그 다음에 우리 동티모르 같은 경우는 제조업과 어업 이런 식으로 국가별 이 업종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 EPS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나라고 보니까 전 세계 16개국이 현재 우리나라 EPS가 되어 있고요. 보통 4만 5천 명 중에 근로자가 현재 정식으로는 4만 5천 명인데 훨씬 이보다 많은 숫자가 불법 체류 형태로 남아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제조업이 가장 많은 숫자 32,350명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3년 정상 첫 번째 근무를 하는 사람들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 말고 이제 동티모르에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한 10,000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통계를 따져보면 한 58,000명 아까 이게 이제 43,000명이 정도 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 여기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와 이 동티모르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인도네시아 맨 오른쪽 이 동티모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동쪽의 동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인 동티모르 두 나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EPS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글라데시하고 동티모르 체류 외국인이 이제 몇 명쯤 되나 봤더니 2016년에 방글라데시 쪽에서 와 있는 사람이 이제 14,000명, 여자분이 830명, 남자가 1,758명, 58명. 굉장히 숫자가 이제 동티모르 아직은 적죠. 동티모르가 현재 연간 500명 정도를 송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2017년에 와서도 이제 남자가 15,000명,
그 다음에 여자 963명, 그 동티모르 1800명, 66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크게 늘진 않고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평균 연간 저 정도 인력이 항상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EPS를 통해서 아까 앞에서 제가 이제 쭉 표로만 간단하게 EPS가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EPS 취업 절차들 보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그 나라에서 외국인 구직자가 구직 등록을 하게 되고, 이 구직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그 해결이 돼야 되냐면 토픽이라는 한국어 시험을 반드시 먼저 패스를 해놓고 있고,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검진에 이상이 없다라고가 판정을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이 송출기관 정부에다가 이제 구직 등록을 하면서 자신의 각종 신상 이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그 사업주가 이제 그 우리나라 고용안전센터에 가서 이 사람들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고용허가서를 신청을 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을 받고 이들 간의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업주가 기왕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는 후보자들 중에 누구를 선발할 거냐.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주 명백한 것이, 기왕이면 우리 업종에서 한 분이라도 일을 했거나 또는 교육을 받아서 내가 데려다가 일주일 가르칠 거 5일, 3일 가르치고 뭐 한 달 가르칠 거 보름만 가르쳐서 써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다양하신 이야기일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이게 이제 주문식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벌써 우리 국내에서 대학과 산업체 간에 이미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해외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하나의 방법으로 코이카라는 우리나라 원조기관에서 많은 직업훈련을 해주고 있는데, 해주고 있지만 그 직업훈련의 성과로 잡히는 취업률이 그 나라에서만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사업주 입장에서는 16개 국가에서 젊은 그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그 사람들의 기술이나 기본적인 스킬이 있었으면 좋겠고, 코이카에서는 ODA 사업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많이 지어주는데 그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 우리가 직업훈련을 지어주는 많은 국가들의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저조하다라는 서로 간에 이제 불편한 현실들이 양쪽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두 개를 어떻게 엮어가 볼까? 라는 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리고자 하는 ODA 교육 현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숫자를 놓고 보면 2016년에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을 썼다고 그러고요. 그 전에 교육 OD에만 들어간 걸 보면은 이제 3억 6,600만 불이 거의 한 4천억 정도가 되는 거죠. 4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 그게 전체 OD 금액의 무려 14.9%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포지션으로 현재 저희들이 OD 쪽에 그 OD 분야 중에서 교육 분야에 많은 원조를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거 2026년 이전까지 됐었던 코이카의 여러 개의 ODA 사업 중에서, 교육 분야 사업 중에서 20개가 이제 쭉 뽑아놨는데, 이 20개 중에서 무려 13개가 직업 훈련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 있었고, 그 중에서 6개가 이미 EPS에 있는 대상 국가다. 한 번만 보면 이제 베트남에 있는 이제 역량 강화 사업이 있죠. 그래도 베트남이 우리 EPS 대상 국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방글라데시 역시 마찬가지로 EPS 대상 국가. 미얀마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동티모르, 이러한 나라들이 EPS 대상 국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 EPS와 코이카 ODA 교육은 서로 연계되지 않아서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음번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은 이제 물론 이번 방글라데시나 저희들 동티모르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코이카에서 해주는 ODA 그 직업훈련 사업이 얼마나 규모가 있나 라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이제 미얀마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직업훈련 교사 훈련 사업은 이게 이제 120억 정도, 1,150만 불 정도 투입된 사업이고요. 이 전체 건물 다 지어주고 이 안에 수많은 기자재 다 넣어주고 교사 연수시켜주고 교재 만들어주고 이러이러이러면 물론 120억이 들어가요. 120억이 들어가서 교육 훈련을 해주고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20명, 30명씩 4개 공과, 전기전자, 기계자동차 4개 공과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되는데, 과연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미얀마 내에서 취업률이 얼마나 될 거냐. 근데 전기전자, 기계자동차란 4개 공과는 미얀마에서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단순 기능공으로서 활용할 때가 되게 많다. 라는 거가 이제 서로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들이 이제 동티모르에서 이제 수산양식 기술원
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2015년에 최초에 이제 수산업 훈련센터로 건립이 시작이 됐고요. 총 사업비가 600만 불 정도 이렇게 됩니다. 건축 기자재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고 최초에 수산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고 기획을 했었는데 예상과 성과 달성이 매우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산훈련센터라는 걸 지어놓고 양식기술,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그 나라에 양식 기반이 없어요. 양식장이 없는데 맨날 양식기술 가르쳐 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수주하고 들어가서 그 사업 내용을 이제 FTC라는 수산업훈련센터에서 아예 이제 동팀으로 수산양식기술원 이라는 리파라는 이름으로 사업 자체를 이제 완전히 바꿨습니다. 바꿔서 이제 옛날에 수산관련 공무원 교육, 수산기술인 양성 이런 식으로 주로 돼 있던 교육들을 저희들이 이제 종료 생산, 공무원 교육,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코이카, 동팀으로 농수산부, 동팀으로 노동청, 세프페라고 하죠. 여기가 연계된 한국 취업 애정자 교육을 저희들이 미리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제주도 제주도 양식조합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양식업으로 사람들을 이제 EPS를 뽑아다 쓰는데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이력서를 보시고 본인 보기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소문을 듣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한국어 시험을 패스를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좀 전에 그 절차대 보신 바와 같이 구직 등록을 하고 있으면 한국에 있는 양식 사장님이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사람을 선발하는 기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대기 시간이 짧은 사람은 한 달, 두 달, 세 달이고 잘못하면 1년씩 가거든요. 그 대기 시간 동안 이제 막연하게 한국어 시험을 패스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빈 시간에 저희들이 뭘 하자는 거냐면 제주도 수산양식기술 그 조합에서 요구하는 어떤 물고기 사려주는 방법이나 물고기 배양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을 저희들이 센터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 교육을 하게 되면 그 교육받은 내용하고 저희들이 코이카랑 연계된 3개 기관에서 서티를 발행을 해줍니다. 서티피케이션을 발행을 해주면 자기가 자신의 이력서에다가 자기는 그 동팀으로 국립수산양식기술원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이력서에 이제 그 내용을 추가하게 되고 아직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레벨별 교육을 쭉 시켜서 이제 그 서티피케이션을 발행을 해주면 그런 것들이 이력서에 기재가 되고 그럼 수산양식기술 그 제주도 양식조합에서는 사람들을 선발을 할 때 그런 이력서에 그런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선발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스쿨피딩이라는 사업이 저희들은 시범 사업을 이제 역시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좀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보여드린 게 전체 센터인데요. 이 센터에서 저희들이 키우고 있는 물고기가 이제 20만 마리. 20만 마리를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물고기를 길러요. 그럼 기른 물고기는 어떻게 할 거냐? 20만 마리 그 아무리 먹어도 죽을 때까지 먹어도 다 못 먹잖아요. 그걸 인근 학교에다가 급배식용으로 다 나눠줍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제 저희가 키운 물고기를 그 급배식을 받고 학교에서 그 물고기를 쿠킹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점심 식사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 오면 오전 수업을 받고 물고기로 점심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이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계속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사료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료비는 어디서 조달을 하냐? 코이카가 계속 사료비를 대주냐? 그건 아니고 동티모르 교육부에서 학생들한테 점심 급식을 하게 잡은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식을 한 저희나 양식업자가 이 물고기를 학교에다 갖다 줘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물고기 몇 마리를 납품했다고 물고기 마리수를 세줘요. 그리고 나면 그 마리수 센 걸 갖다가 교육부에 갖다 주면 교육부는 그 마리수를 계산을 해서 그 양식 사료값을 농수산부에 주고 농수산부는 저희들한테 그 예산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가 다 완전하게 한 사이클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게 양식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교육을 받아서 좋고 여기서 키운 물고기를 학생을 먹고 그 돈이 다시 교육부에서 예산으로 저희한테 되돌아오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가 하나로 지금 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이미 벌써 말씀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더 드렸는데요. 매년 제조업으로 250명, 수산업으로 250명 정도가 가도록 되어 있고, 한 2,000명 정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티모르에서 이제 그 토픽 시험을 합격한 한국 합격자,
것들이 이제 급속한 속도로 취업이 증가하면서 국가 소득이 증대하는 거가 이제 동티모르에서의 가장 큰 목표가 될 겁니다. 코이카 입장에서는 아까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600억이면 7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들여서 물론 시설을 지어놨는데 그 시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줄 거냐. 근데 지속 가능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속적인 그 나라 정부의 예산이 지원이 되질 않으면 코이카 사업이 보통은 지어놓고 2, 3년 내에 문을 닫는 경우가 문까지 닫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활용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수원 국가에서 센터를 지원을 받고 그걸 계속 운영할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측면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동티모르 교육부가 갖고 있는 점심 식대값을 저희 양식 그 사료 예산으로 넘겨받아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학생도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제주도 쪽에서는 또 이쪽에서 선발돼서 이미 교육을 받은 애들을 데려다가 써보니까 이미 벌써 애들이 물고기 그 배식도 할 줄 알고 다양한 이제 양식 기본 기술을 갖고 있게 돼서 이 고용주로서도 굉장히 만족한 그런 형태 모양이 돼 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요 3개 기관이 똑같이 전부 다 모두가 다 혜택을 받는 아까 처음에 그림이 봤던 것과 같이 상생 가치 사슬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동티모르 이 가치 사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타임쯤에서 제가 동티모르에다가 이제 카톡이나 메신저를 보내서 교수님한테 학생 받는, 수업 받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뭐 다 이미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내가 굳이 안 봐도 되겠다. 근데 좀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이러시면 이제 다음 이제 방글라데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한번 뭐, 이 카톡이 잘 되질 않아서 큰 화면은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메신저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신저로 한번 연결을 해서 지금 75명 학생이 수업을 똑같이 받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 주는 이론 수업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예, 좋으시겠어요? 예, 이게 또 리포터를 불러야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카톡이 되면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지금 수업 중이셔서 그쪽에서도 카톡 메신저 보시고 연결이 되면 바로 설명을 드리고 그 사이에 저희는 또 쉴 수 없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이제 메신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말씀드린 취업 예정자 교육입니다. 아, 예, 교수님 벌써 나오셨네요. 예. 여보세요? 예, 잘 보입니다. 교수님 크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들려요. 학생 몇 명이나 오늘 나와 있죠? 75명.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한번 앞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은 무슨 수업 하나요? 지금 오늘 75명인데요. 오늘 지금 HRD 양수장님께서 한국에 가면 어떻게 한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동티모르 뭐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바로 현장에서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하신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혹시 동티모르 떠나신 지 오래됐는데 궁금하세요? 이거 한번 비춰주고 내가 가서 한 명을 인터뷰 한번 시켜드릴게요. 그랬어요? 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이 75명이 받고 있고 오늘 지금 수업을 우리 산업인력관리 EPS 주관기관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이거든요. 산업인력관리공단 그 소장님께서 이제 그 한국 취업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얘기를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뭐 더 궁금한 게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또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9월에 바로 협약을 했고요. 이제
그 세포페란 기관과 농수산부, 그다음 코이카가 MOU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30명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 단기광정 중심 현재는 이제 1주간은 수산 양식 교육, 1주간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물고기를 주는 비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 수산 양식 조합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주문식 교육을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저희들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 교육 커리큘럼을 넘겨받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 예산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예산은 코이카 예산이 아니고 동티모르 노동청에서 전액을 분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티모르 노동청에서 연간 한국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1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고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라라는 것 자체가 예산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단지 어려운 나라에서 예산을 어디다 먼저 배정을 하냐, 배정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나라 예산이 없다라는 건 아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세포페에서도 100만 불 정도로 이제 해외 송출을 하기 위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동티모르 노동부가 현재 전액을 분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기생 저희들 지지난주 졸업한 거고, 가운데 계신 분 이제 농수산부 장관 직접 오셔서 저희들이 이제 했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방글라데시 사례인데, 이거 이제 슬라이드 한 페이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건 지금 저희들 동티모르처럼 아주 그 공식적으로 또는 상호 간 어떤 협약이 맺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비공식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라 슬라이드를 많이 작성을 하지 못했고, 한 페이지로만 전체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이 방글라데시에는 BMET라는 해외 송출을 전문으로 하는 아예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이 BMET 미션은 뭐냐면, 어찌됐건 해외로 많은 인력을 내보내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그 전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해외로 인력 송출을 하는 건 현재 40만 명 정도가 해외에 나가서 근무를 한대요. 방글라데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벌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전에는 방글라데시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중동 국가에 가서 단순 노동자로서 일을 해와서 이 근로자들이 임금 수준이 낮은 거죠. 근데 그런 낮은 임금 수준을 최근에 누가 대체하기 시작을 했냐면 네팔,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점점점 좀 이제 나라가 눈을 뜨기 시작을 하면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단순 노동직들을 그런 사람들이 더 낮은 임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방글라데시 입장에서는 기존처럼 단순 고용직을 가지고는 나라 자체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기술을 가리켜서 스킬드 워커로서 해외로 내보내는 거가 이제 방글라데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이제 미션이고요. 그 미션을 맡은 기관이 BMET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가장 큰 부분들은 미얀마, 캄보디아 등과 같이 신생 해외 인력 송출 국가와 어떻게 차별을 할 것이냐. 이 중에는 동티모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BMET 산하에 무려 50여 개의 직업훈련원이 존재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교육을 시켜서 해외 송출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BMET가 갖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 이렇게 50여 개나 되는 직업훈련을 해놨지만 이 교육들이 그 외국이랑 전혀 연관성이 없이 어느 건 ILO 지원을 받고, 어느 건 코이카 지원을 받고, 어느 건 자이카, 어느 건 뭐 독일의 GIZ, 이런 식의 따로따로 떨어져서 원조를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어느 쪽하고도 연관이 되어 없이 단지 그냥 뭐만 늘어나 있냐면 직업훈련의 개수만 잔뜩 늘어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동티모르 방글라데시에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에 이제 경기도 자동차 정비 조합이라는 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한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점점점 이제 이 3D를 더 기피하는 입장이 더 심해지면서 차 페인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차에 어떤 구부러진 부분을 팬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단순 작업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는답니다. 특히 페인팅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페인트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건강에 해로워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차는 여전히 계속 그 다음에 페인팅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동차 교육받는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취업이 또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험한 직업 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차들이 너무 좋아져서 차가 고장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이게 카센터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하니까 다 업종 전환을 해요. 업종 전환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3D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차를 유실보수하는 사람 기본 인력은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하지 않으니까 이제 외부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을 이제 경기도 조합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안산시,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센터가 많이 모여있는 안산시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몇 개 그 도시를 중심으로 자동차 정비를 위한 주문식 커리큘럼을 현재 만들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지난달에 이제 BME
BMET에서 사람이 오고 경기도 자동차 정비조업에서 사람이 와서 이미 1차 자기들끼리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3일간. 이 가운데서 이제 북부기술원이 많은 기여를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 커리큘럼을 만든 다음에 BMET는 돌아가서 한국 쪽에서 요구하는 자동차 정비 커리큘럼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발을 한 다음에 아까 동티모라고 똑같이 서티피케이션을 발행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 구직 등록을 하면 이쪽 경기도 자동차 정비조합 쪽에 사람을 선발을 할 때 그 이력서를 참조해서 이제 기왕이면 보게 돼 있는 거고, 물론 이쪽에서 교육을 하는 것들이 그냥 교육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쪽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ILO가 참여해서 비용을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LO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직업훈련을 지어줬는데 방글라데시 쪽에서 어떤 특별한 성과가 나오질 않으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ILO조차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요. 그 대상자는 약간 똑같습니다. 그 한국어 먼저 합격을 하게 해야 되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양질의 취업을 얻기 위해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교육을 하게 돼 있고, 코이카가 지금 방글라데시에 지어져 있는 직업훈련원이 현재 2개가 있고 하나가 이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총 3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방글라데시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많은 협력사들이 이제 방글라데시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따른 그 필요한 기본 인력들을 코이카 직업훈련 쪽에서 교육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미 많은 부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동차 정비조합에서 사용하는 이 차 리페어 부분은 아직 EPS에서 허가된 업종이 아닙니다. EPS에서는 단순 그 노동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기술공들은 외국인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 그 조합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차 엔진이라든가 그 안에 뭐 미션이라든가 중요한 어떤 운행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에는 외국인 고용자를 쓰지 않고, 그 운행에 문제가 없는 차 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차에 어떤 구별효증을 핀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을 고용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제조업 형태로 풀어주는 역할을 이제 경기도 자동차 조합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랑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그 제도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3개 기관이 잘 모여서 이제 직업 기술을 함양하고 해외 취업의 질을 제고해서 BMET가 원하는 부분은 자기네 인력들이 단순 그런 그 해외 취업이 아닌 양질의 취업 일자를 얻게 되고, 코이카 쪽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다음 자동차 정비 조합에서는 자기 원하는 인력을 제공받고, 이렇게 해서 3년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방글라데시와 동틈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저기 앉았을 때 너무들 그 강의가 일찍 끝나서 1시간 동안 어떻게 강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좀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 없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실례가 아니라면 저 역시도 좀 질문을 좀 먼저 받고, 저희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제가 좀 드려도 되겠죠?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또 뵙네요. 며칠 전에 뵙고 또 뵙네요. EPS 관련해서 뭐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예. 제가 네팔에 있을 때 네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2020년부터 EPS에 스킬 테스트가 포함이 된다. 됩니다. 예. 그러면 스킬 테스트하고 지금 하시는 그거하고는 무슨 연결고리가 없나요? 예를 들자면 한국이 지어준 직업훈련원을 성공적으로 이수해갖고 서티를 받은 친구들한테는 EPS에서 뭐 스킬 테스트는 면제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그 노동부랑 협의가 안 돼. 저희가 합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들은 바로는, 건국부에 들은 바로는 앞으로는 이제 시험을 2가지를 보게 되죠. 한국어 교육 시험을 보게 되고 자기 업종 스킬 그 시험을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토픽이에요. 기본적으로 한국어 시험을 패스하지 않으면 스킬이 아무리 높아도 이제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직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직무 능력이 높으면 이제 선발에 대해서 우선권이 좀 있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걸 아예 한국에서 지원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 시험을 패스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 아마 형평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마 진행은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실제 이제 개도국에 예. 우리나라가 많은 돈을 투여를 해서 직업훈련을 지어줬는데 몇 년 지나면 이제 사장되는 경우가 많죠. 사장되는 경우도 많고 그 수험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쟤는 개인적으로 그 기사를 봤을 때 그런 메리트를 준다 그러면 이제 EPS를 통해서 한국에 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 유인 요인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거든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 그 동티모로 130명 모을 때 과연 애들이 모일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딱 130명이 풀로 딱 찼어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교육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이제 올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 세법회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이제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올해는 일단 130명으로 일단은 끊고 저희도 2018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번 달 말로 교육 종료를 하고 아마 내년도에는 인원이 더 많이 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주도 수산양식조합, 그다음에 또 이제 완도 수산양식조합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양식조합을 좀 많이 늘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예 이제 해양수산부 쪽하고도 조금 저희들이 별도 이야기를 해보고 있고 많은 좀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네. 예. 동티모르에서는 수산 양식과 관련된 기반이 없어서 그렇죠. 이렇게 길러진 인력들 활용도가 낮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 한국에 와서 일하고 나서 돌아간 분들은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직업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 인력이 이후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것까지 감당을 하시는지 어쩐지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약간 저희들 다음 사업 플랜을 지금 미리 말을 해야 되는 고민이 생겼는데요. 저희들 최종 목표는 거기다가 수산양식 조합을 저희가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제주도나 완도에 가서 3년, 5년이면 굉장히 이제 스킬이 있는 그 양식업자로 성장해 있겠죠. 기술자로.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상 더 체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이쪽 동티모르에 돌아와야 되는데 현재도 벌써 동티모르에서 돌아온 사람의 대부분이 돈을 벌었고 온 애들은 택시를 사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조그마한 가게를 열거나 시골마을에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해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이 센터 왼쪽 부지 옆에 굉장히 넓은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이 양식장을 만드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수조를 콘크리트로 굉장히 넓게만 이렇게 지어주면 양식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종의 수산 양식 벤처 센터 비슷하게 해서 한국에서 양식 쪽에서 기술을 받아온 사람이 자기들의 그 번 돈 일부를 투자를 하고 동티모르 농림부하고 저희가 이제 코이카에다가 2020년 사업으로 제안을 한 게 사료공장. 동티모르에 사료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수산을 하기 위해서 사료공장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우리나라 모 수산 기업이 동티모르에 진출할 생각이 좀 있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전 세계 어족 자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여러분이 드시는 그 맛살의 대부분 원료가 명태거든요. 게살인 줄 아셨어요? 명태거든요. 명태에다 밀가루 섞어서 게 모양만 해서 니들이 게 맛을 알아 그렇게 선전에 나오는 건데 이게 명태가 없어요. 더 이상. 결국은 이제 모든 수산 기업들이 더 이상 바다에서 잡는 수산업에서 양식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벌써 우리나라 이 전체 바다가 오염이 심하잖아요. 매년 나오는 게 녹존이, 적존이 그래서 깨끗한 바다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어딘가 양식 대상지를 뽑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센터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진출할 생각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엮어서 코이카 사업 중에 아까 CTS 이야기 우리 그 엔젤스윙에도 나왔습니다만 또 IBS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이라는 IBS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기업이 일부 비용을 대고 코이카가 비용을 대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렇게 묶어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제 그 아예 수산 전문 양식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걸 저희들이 큰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하게 130명을 이제 이번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수산에 대한 양식에 대한 기본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 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바꿔주는 걸 기숙사가 있어요, 저희들에서. 아직은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태도의 변화, 궁극적 생각의 변화,
해서 이제 자기들 적극적으로 자기 삶에 바꿔나갈 수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가 좋은 게 갔다가 오면 다들 좀 정신들이 좀 많이 깨서들 돌아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들이 돌아와서 택시 사서 자기 받았던 기술과 돈을 없애지 않고 재투자를 해서 그 나라 수산업을 키우는 방법. 동티모르가 섬이기 때문에 사면이 다 바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회 요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가감없이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아마 2020년, 21년 정도가 되면 아마 조금 모양이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티모르 농수산부 장관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아예 센터, 수산양식 단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관심이 되게 많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다른 질문이 없으신 거죠? 예.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